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까지 아시아 통화가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원인을 타이완 쪽에서 찾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타이완의 문제냐 아니면 홍콩의 문제냐 아니면 중국의 문제냐, 백제 이게 계속 거론되고 있죠. 최근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유동성 관련돼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 근간이 되는 기초자산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때 이 페그가 되는 그 대상이 되는 자산, 그게 보통 그게 국가의 통화 아니면 국채 그런 것이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각국의 페그가 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걸 논할 때 이번 일을 보면 아시아 통화는 아직도 많이 약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각국에서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경쟁을 하는 그 와중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발행된 이후부터는 경쟁이 될 텐데 벌써부터 이 강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아시아 통화 시장에 나타났었던 그 충격이 수십 년 거슬러서 1997년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그때는 지금하고 흐름 자체가 반대죠. 통화 위기였었고 그 당시에는 아시아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하던 그 상황이고, 지금은 거꾸로 가치가 올라가는 그 상황이고요. 통화 위기가 된 거는 그렇게 가치가 급락하니까 자본이 많이 유출된 것이고, 그게 이 나라 저 나라 아시아 전체적으로 동남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달러가 부족했었던 그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달러에 투자한 게 너무 많다, 그게 반대점이고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통화 운용상에서, 외환 운용상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이 점 하나는 공통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가 내려가서 손실을 보고 또 올라가서 손실을 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번에 달러가 많이 내려갔었던 것, 트럼프 1기 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때 달러가 움직였었던 이 밴드요, 이번에 그 밴드 쪽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달러 없는 자에 대해서 복구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게 하나의 당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죠. 러시아가 워낙에 망가진 상태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스위프트에서 배제되고 달러하고는 좀 이제 멀어진 통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러시아 쪽에다가 종전을 하면서 하나의 당근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결국 달러 없는 자에게는 복구의 기회가 될 텐데 달러에 많이 투자한 경우는 오히려 손실로 들어가는 거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게 이번에 나타났었던 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올라가는 것만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헤징도 안 하고, 또 헤징을 하더라도 미국 쪽으로 자산 이동이 많았던 그런 흐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보이면서 좀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도 많이 투자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말까지도 우리나라에서도 신규 투자가 계속 이어졌던 게 사실이니까 멀리서 그 이유를 찾을 필요도 없죠.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원화도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싱가포르 선물 시장 보면 원달러 선물이 계속 거래가 되고 있죠. 8시 반까지 거래가 되는데 제가 아까 캡처한 그런 흐름입니다. 시세를 저희가 좀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2일 금요일 장 마감 때 선물 시장에서 원달러가 1,407원으로 마감이 됐죠. 그 당시에 싱가포르 선물 시장에서 0.7145, 환산하면은 1,407.65원, 거의 뭐 비슷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그날 야간으로 이어져 가지고요. 그 다음날 새벽 4시요. 유렉스에서 마감된 게 1,400.30으로 마감이 됐고요. 싱가포르에서 0.7145, 환산하면 1399.58,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마감 이후에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도 변동폭이 적지가 않죠. 7원이나 빠졌고요. 5월 2일 낮 시간에 빠진 것도 시장에서는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유렉스에서 더 많이 빠진 것이고, 5월 5일이요. 한국은 휴장인데 그날 오후 7시에 싱가포르 선물 시장에서 0.7361, 환산하면은 1358.51원, 무려 42원이 더 빠진 것이고요. 정규장하고 비교하면은 65원이 빠진 거죠.
여기서 한번 정점을 치고 5월 6일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저점이 0.7195 환산해서 1389.85원 이렇게 찍고 다시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72가요 1388.9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0.725가 1379원 그래서 1379에서 89 10원 밴드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좀 이렇게 쭉 빠지나 싶은데 잘 안 빠집니다. 아직은. 이제 8시 35분에 마감한 다음에 8시 50분에 다시 또 시장이 열리는데 미국 시장이 열리면서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시세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휴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 시장에서 볼 때 좀 환율 시세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변동폭이 좀 크죠. 우리나라 정규 시장 때도 좀 폭이 컸었는데 우리나라 휴일 지나는 그 상황에서도 해외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 변동폭이 좀 큽니다. 아래쪽으로도 많이 좀 내려갔는데 그 이후로도 장중에 거의 30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정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여기 정점은 좀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미 대만 쪽에 생보사 관련돼 가지고 달러 익스포저가 컸기 때문에 그건 이미 다 시장에 알려졌으니까요. 그 이외의 요인들 한번 좀 살펴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또 뭐가 있는지 시장에서 또 새롭게 나오고 있는 얘기 그리고 연관돼 가지고 제가 또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당국에서 단순히 생보사 익스포저 정도가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전하는 데 있어서 대만 달러가 절상되면은 유리하니까 협상에 있어서요. 그런 점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점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자체가 1988년 이래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대만뿐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링기트나 중국 위안화 포함해가지고 주변국 통화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십 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그때도 동남아 통화 쪽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말레이시아보다도 그 당시에는 태국 바트화가 큰 문제가 됐었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때하고 지금은 좀 상황이 틀린데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것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십 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이 바로 1년 전으로 돌아가면은요 작년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죠. 그 당시에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자주 갔었죠. 그러면서 국채 세일즈 하러 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분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뭐 접촉을 하고 할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서 중요했었던 흐름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거론이 됐었던 또 하나의 요인 엔캐리 청산뿐만이 아니라 위안 캐리도 같이 청산이 됐다. 그 얘기가 나왔었죠. 공식적으로 위안 캐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느냐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위안 캐리가 가능하느냐 위안화가 그렇게 거래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될 수 있느냐 차익 거래가 또 될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위안 캐리라고 거론이 됐었던 거는 결제가 된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을 하지 않고 그냥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라 기대하고 그냥 계속 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안 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위안화로 바꿀 거를 안 바꿨기 때문에 위안화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한 위안 캐리성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좀 골치가 아팠는데 일본 BOJ하고 미국 재무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형성한 다음에 PBOC도 암묵적으로 개입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당시에 4월에 9조 8천억 엔 그리고 7월에 5조 5천억 엔을 개입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때 본격적으로 개입한 거 이전에도 한 번 더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큰 금액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한 15조 정도를 개입했다. 작년에요. 2024년에 그 정도의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타났었던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하고 유사한 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엔화가 상승하면서 위안화가 영향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타이완 달러가 움직이면서 위안화가 또 영향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달러 상승을 전망으로 했었던 위안 캐리 자금도 어느 정도 또 연관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옐런 장관처럼 방문을 하지 않았어도 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 중국 쪽 얘기를 했었죠. 무역 관세 정책 관련해서 중국 당국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 쪽은 부인하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또 이러한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측면도 협의가 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마치 옐런 장관이 과거에 했었던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과 또 내용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엔캐리 때도 뭐 미국 국채를 많이 판다. 그렇게 시장에 알려졌었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이 7월에 나타났었던 이 모습 이후에 7월에 미국 국채 보유 현황을 나중에 집계를 해보니까 일본, 중국이 좀 판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중국 자금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나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이 룩셈부르크, 케이만, 그리고 아일랜드 이쪽이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타이완, 싱가폴, 홍콩 이쪽이 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수했었던 그 나라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일본과 중국이 매도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사전에 조율된 모습 같은 질서 있는 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번의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또 한번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약간 좀 복잡한데 이 스테이지별로 금리하고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2010년부터 좀 따져봤습니다. 2010년 통화정책이 QE를 실시할 때부터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걸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계속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QE 정책이 지속됐죠. 그래서 제로금리 나타나면서 양적 완화, 그래서 달러 유동성이 팽창되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유통이 되면서 또 미국 국채도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미국 국채를 많이 매수했었던 것이죠. 또 이 저금리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낮다라고 한다면 같은 값이면 미국채 산다 뭐 이런 식이었죠. 금리가 제로금리가 이어진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그 다음 단계요. 이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그 단계죠. 팬데믹 위기 이후에요.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그 모습인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으로 이어졌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으로 이어지면서 달러 수급이 타이트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또 달러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달러 약세로 반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채권 금리도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1단계하고 2단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 3단계로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금리하고 통화가 변하는 그 흐름을요. 이 3단계는 사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약간 좀 이상한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시스템이 좀 불안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2024년까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게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달러 투자를 하면서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경우는 최악의 선택이 돼버리는 것이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평가 손실이 생기고 그리고 또 거기에 환차손까지 생기니까요. 이 경우는 달러를 가지고 그냥 국채를 투자한 그 경우하고는 또 틀리죠. 가장 취약한 그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약성이 이번에도 여실없이 또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이 중국의 문제 그리고 홍콩의 문제 그쪽까지 시각을 넓혀서 봐야 되고 이게 향후에 통화정책이 또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여기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의 시그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홍콩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부터 개입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홍콩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페그제니까요.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하고 연동해가지고 고정시켜버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개입을 꼭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타난 게 지난 주말에 466억 홍콩 달러요. 그리고 이번 주 초에 95억 홍콩 달러. 그리고 5월 6일 오늘 기록적이라고 하는 이 605억 홍콩 달러를 매도했습니다. 아시아 통화가 자꾸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모두 다 합치면은 홍콩 달러 기준으로 1100억 홍콩 달러가 되는 것이고 미국 달러 기준으로 150억 달러를 매도한 것입니다. 작년에 엔달러 시장에 BOJ가 개입한 게 4월, 7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63억 달러, 36억 달러 합이 미국 달러로 1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콩이 개입한 게 150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BOJ보다 50%가 큰 거죠.
그냥 돈을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만에 비해서 홍콩의 익스포저가 오히려 낮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가 생보사 중심으로 해서 달러 익스포저가 7천억 달러고 홍콩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 중심으로 해서 5천억 달러인데 이 패그제 때문에 더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홍콩이 피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스템 리스크가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홍콩이 가장 큰 피해 그리고 연결해가지고 위에나 쪽까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시작이 됩니다. FOMC 회의가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좀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통화정책회의 때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으니까요. 그 와중에 이분이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는데 누가 봐도 참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기다. 그리고 다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시그널을 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음 패드 의장으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요. 다음 패드 의장은 가을부터 이제 인터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이분 캐릭터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번에 나타났었던 아시아 쪽에서 발생된 통화 절상 문제요. 이런 문제가 향후에는 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시작의 시그널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아시아권의 시스템 리스크는 좀 더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는 오늘은 좀 급하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 FOMC 회의 지나면서 이분하고 엮어서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를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 지나고 목요일 시황 방송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